제14장 확장적 마케팅 믹스. 목차로는 서비스 물적 증거 관리, 두 번째는 서비스 사랑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서비스 물적 증거 관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합니다. 즉 물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가 전달되고 서비스 기업과 고객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environment, 환경을 말합니다. 고객의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형적인 단서, 영어로 우리가 tangible cue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형적 단서가 되고 비언어적 단서로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물적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는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데 갔을 때 그 건물의 어떤 크기나 건물의 어떤 그 모양, 아름다움 이런 것들 딱 보게 되면 그 기업 이미지하고 연관시켜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물적 증거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물리적 환경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physical environment가 해당이 되는데, 그 물리적 환경은 크게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외부 환경이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도 외부 환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간판의 크기나 어떤 모양도 외부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주로 자가용 시대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어떤 그 규모나 크기 이런 것들도 외부 환경에 포함이 되는 거겠고요. 또 우리가 건물 같은 게 있으면 조형물을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형물의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도 외부 환경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도 외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환경에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표지판이라든가 벽의 어떤 색깔이나 어떤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벽의 색상 또는 집기, 책상, 걸상, 이런 그런 것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적당한 온도와 습도 이런 것들 전부 다 내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나 종업원의 만족이나 생산성에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물리적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992년도에 비트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물리적 환경을 다르게 표현해서 서비스 스케이프라고 이렇게 용어를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 스케이프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을 일컬어서 우리가 서비스 스케이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 스케이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주차장과 같은 외부 속성과 그리고 내부 속성에 해당이 되는 실내 장식이나 설비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적 증거의 구성 요소의 두 번째는 기타 유형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느냐, 그 종업원의 용모 이런 것들도 물적 증거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 기업 조직 내 안에서 쓴 여러 가지 팜플렛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영화관 같은 입장 티켓 모양 같은 거, 그 인쇄 상태 이런 것도 우리가 물적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발행한 영수증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물적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유니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유니폼을 입는 게 좋아 보여요? 안 입는 게 좋아 보여요? 대개 서비스 조직들은 유니폼을 입는 게 많지요. 유니폼을 입으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율성 또는 개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획일화된 유니폼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폼은 서비스 조직의 경우에 고객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내부 직원이다 하는 것을 눈에 띄게 보여주는 차원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유니폼을 입게 되면 사실은 옷 걱정을 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남자들의 경우는 덜 신경을 쓰겠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매일매일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유니폼을 입게 되면 그런 고민의 과정이 필요 없죠. 따라서 유니폼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추세로 보면 점점 유니폼이 없어지는 추세이고, 또 서비스 기업들은 유니폼이 일부 남아있는 상태로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 증거의 구성 요소에서 앞에 설명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물리적 환경, 우리가 서비스 스케이프라고 뭐라 한다 했는데, 외부 환경은 아까 본 것처럼 건물, 토지, 조경, 외관, 디자인, 조형물, 간판, 주차장, 주변 환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내부 환경은 인테리어나 디자인이라든가 내부의 여러 가지 표지판, 우리가 내부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또는 레이아웃,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안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 형태들, 또는 실내 공기와 온도, 또는 설비와 장비, 이런 것들이 내부 환경에 속합니다. 기타 유형적인 환경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종업원의 복장, 유니폼, 안내 책자, 명함, 사무용품, 기산서, 영수증,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기타 유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과 기타 유형적인 요소가 물적 증거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물리적 환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는 서비스 포장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호텔 같은 경우에 호텔의 품격 높은 인테리어와 집기들, 또 그 호텔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종업원의 세련된 유니폼,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전체적인 포장의 역할을 한다 하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 환경 중에 촉진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고객과 종업원과의 성과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촉진자 역할인데, 우리가 촉진자를 영어로 포슬레이터란 말을 합니다. 은행에서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돋보기를 비치하는 것도 사실은 물리적 환경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종업원과 고객의 사유화입니다. 사무실에 배치된 자리나 위치가 사무 집기의 크기와 어떤 질을 통해서 지위와 서열을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서열이나 지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조직 사무실에 들어가면 사무실 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서열이 높아요, 낮아요? 그렇죠. 서열이 낮은 사람이죠. 과거에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나와서 사무 직원이 되면 사환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사환. 그래서 여러 가지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잡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환이라고 하는데, 그 사환의 책상의 위치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앞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앞자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장 대각선으로 그 뒤쪽에 있거나 또는 가운데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사무실 안에서의 지위나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종업원과 고객의 어떤 사이와 또는 서열화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경쟁적 차별화의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 환경이. 그래서 각종 시설이나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함으로 해서 그 기업 조직의 포지셔닝을 잘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서비스 매장에 고객이 선호하는 향기 같은 것들이 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향기 마케팅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도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철은 서비스 사람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피어폴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스타벅스의 어떤 그 마케팅 사피에다가 플러스 세 가지 P 중에 한 가지가 이 피어폴 사람이 들어가죠. 서비스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내부 고객인 종업원하고 외부 고객인 소비자 고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객인 종업원, 그러니까 종업원은 내부 고객이 되는 것이고 소비자는 외부 고객이 되는 것이죠.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중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많은 대부분의 서비스 경영자들은 내부 고객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경영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답변이고요. 사실은 내부 고객이 중요한 거죠. 왜 내부 고객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부 고객인 종업원이 그 조직에 들어와서 30년 동안 그 조직과 함께 성장 발전했다고 하면 그 종업원의 30년 인생이 달려있는 거죠.
고객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뭐 계속 올 수도 있지만 한두 번의 소비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 고객인 종업원을 만족을 시켜서 외부 고객을 만족을 시키려고 해야지, 내부 고객의 만족에 전혀 도외시하고 외부 고객 소비자만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조직의 책임자, 관리자, 경영자라고 한다고 하면 항상 내부 고객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련해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 항상 서비스 프로바이더 사람이 거기 게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 제공자, 구매자라고 하는 게 서로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뭐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하고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 간에 그 완전히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떼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종업원의 복장이나 의무 또는 태도, 행동 이런 게 고객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뭐 어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서비스 기업 또는 서비스 조직에서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지 마라고 하는 말 있죠.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지 마라. 여러분들 뭐 동남아시아 여행 같은 데 가면 돼지들 가지고 무슨 어떤 여러 가지 그 볼거리를 보여주는 형태가 있는데,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지 마라고 한 이유는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면 그 노력한 거에만큼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서비스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애티튜드, 태도가 중요한 거다. 왜 태도가 중요한 거냐? 어떤 태도를 갖는 사람을 종업원으로 뽑는 게 좋으냐고 관련된 개념인데, 결국은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빙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뽑으면 서비스 기업에서는 가장 잘 사람을 뽑은 겁니다. 따라서 종업원들의 어떤 태도, 그 종업원들이 이왕이면은 복장이나 의무, 그리고 종업원들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현장의 어떤 고객이나 다른 고객들의 어떤 의무나 태도, 행동 패턴 이런 것들도 서비스 퀄리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카운셀링과 같은 관계지향적인 서비스업에서는 관계지향적인 전문 서비스업, 이런 뭐 교육, 지금 여러분들 또 교육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교육 서비스, 뭐 컨설팅 서비스, 또 뭐 여러 가지 상담 같은 카운슬링 같은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관계지향적인 전문 서비스라고 정의하게 되면, 이런 관계지향적인 전문 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 접점, 인카운터라고 하죠. 마주치는 거. 그 인카운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종업원의 역할에 종업원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종업원의 역할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업원의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종업원은 접견 요원인 거죠. 컨택트 퍼슨입니다. 고객 접점에서 고객과 끊임없이 직접 접촉하는 사람이 바로 종업원이라는 사실이죠. 접객 요원뿐만 아니라 지원 요원도 있습니다. 서포트 하는 지원 요원도 있습니다.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지만 내부 마케팅에서는 서비스 접객 요원의 역할이 특히 중요시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비스 종업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중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접점 종업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직의 어떤 경계 지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경계 연결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서비스 접점 종업원이 서비스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 지점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떤 그 경계 연결자로서의 상당히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순환 고리를 가져야 되는 거죠. 종업원 만족과 고객 만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고객 유지가 되고 이익이 증대되고 고객 이탈이 되지 않고 재구매, 재이용이 되는 거죠. 고객이 유지되고 이익이 증대되고 고객 이탈이 적으면 당연히 종업원도 만족하겠죠.
종업원이 만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종업원은 뭐 그 조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품질 낮은 종업원 이직이 결국은 또 고객 만족을 낳고, 결국은 이제 고객 만족 차원을 넘어 고객 감독, 고객 행복으로 이어져야 되겠지만, 여하튼 간에 종업원을 만족을 시켜야 결국은 고객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개념이니까, 외부 고객의 만족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은 내부 종업원의 만족이다. 이것이 이제 뒤에 공부하는 내부 마케팅, 인터널 마케팅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마케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부 마케팅, 영어로 인터널 마케팅이라는 개념입니다. 종업원을 내부 고객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고객도 외부 고객이 있고 내부 고객이 있는데, 누가 외부 고객이고 내부 고객이냐 구분하는 거는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대학이라고 하면 내부 고객은 누구겠어요? 내부 고객은 총장이나 이사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내부 고객은 학교에 근무한 직원들도 내부 고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도 내부 고객이 되는 것이요. 반면에 학생들은 내부 고객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외부 고객입니다. 지역사회도 외부 고객입니다. 지역 대학을 둘러싸은 주민들도 외부 고객입니다. 그러면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구분하는 것은, 학생이 외부 고객이고 직원이나 교수가 내부 고객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냐 돈을 내는 사람이냐. 결국은 돈을 내는 사람과 관련된 사람은 외부 고객이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부 고객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을 내부 고객으로 보고, 이들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해서, 즉 내부 고객인 종업원이 직무에 만족해서 고객 지향적인 사고, 고객 지향적인 것은 고객 만족을 우선시하는 사고를 말하는 거죠. 고객 지향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종업원들을 갖다가 모티베이션 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우리는 내부 마케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공적인 내부 마케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부 마케팅을 전략적 경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된다. 경영을 할 때 우리가 경쟁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전략적인 경영이 중요한데, 전략적 경영을 할 때 서비스 기업에서 특별히 종업원들을 내부 마케팅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부 고객인 종업원을 만족시키는 게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 마케팅의 전개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내부 마케팅의 전개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세 번째, 최고 경영층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부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면 최고 경영층이 개념이 바뀌지, 철학이 바뀌지 않아서 외부 고객만 고객으로 생각하고 내부 고객은 언제든지 뽑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 경영층이 내부 마케팅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 다시 말하면 종업원들에 대한 의지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내부 마케팅의 목적이라는 것은 현장 종업원들을 갖다가 잘 모티베이션 시켜서 고객 지향적인 접객 요원으로 잘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개발을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위에 설명한 것처럼 고객 지향적이라는 것은 고객 만족, 서비스 기업에서 어떻게든지 고객을 만족시키고 만족을 넘어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문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문화를 내부 종업원들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종업원들을 동기유발시키는 게 상당히 내부 마케팅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마케팅의 역할의 첫 번째는 조직 내 서비스 문화와 창조와 유지가 중요하다. 서비스 문화, 서비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은 종업원들 뿐만 아니라 고객을 만족을 시키는 거, 이후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조직 내 어떤 서비스 문화,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구성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문화를 갖다가 창조하고 그런 문화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유지입니다. 서비스 품질, 앞에서 우리가 서비스 품질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는데, 서비스 품질이 결국은 좋아야만 결국은 고객 만족이 되고, 고객 만족이 되어야만 결국은 고객이 계속해서
그 서비스 기업을 재이용하고 재구매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내부 마케팅이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부 마케팅 역할 중에서 조직의 통합입니다. 조직이 결국은 그 안에서 의견이 갈리고 갈등의 소지가 있으면 결국은 그 조직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조직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요. 그 내부 안에 노조와 그 경영자 간의 갈등이 있는 그 기업은 뭐 시간 문제입니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구성원들 간의 마음이 통합이 돼야 되고 서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게 결국은 중요한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내부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에 7가지 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고객이 방문해도 무표정하고 관심이 없다. 이게 이제 무관심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결혼했다가 결혼한 부부가 결국은 나중에 잘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 이혼하는 것도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관심일 겁니다. 뭐 증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증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없는 거 또는 무시하는 거. 두 번째는 무시죠. 고객의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전혀 못 듣는 척하고 외면하는 거. 이게 결국 무시인데 무관심과 무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고요. 세 번째는 냉담입니다. 콜드니스니까 어떤 요구를 해도 퉁명스럽고 귀찮은 듯한 인상이나 말투를 쓰는 것이 바로 냉담입니다. 네 번째는 내부 구성원들이 외부 고객한테 건방떨기입니다. 또 생색내기입니다. 직무상의 당연한 행위에 대해서도 하는 척 생색을 내고 또 고압적이고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게 바로 건방떨기 생색내기인데 이것도 이제 서비스 칠거지약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로봇화입니다. 로보티즘입니다. 종업원이 어떤 진실성을 가지고 따스한 인간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응대하고 인간미가 없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제 향기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을 보면 첫 번째가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존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유능해야 되는 거죠.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따스한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따스한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서비스 칠거지약의 다섯 번째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객이 어떤 요구를 하게 되면 항상 고객 입장에서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못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 입장에서 조직의 규정만 내세우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있습니까? 조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고객에게 뭔가 서비스를 잘 제공하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규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꼭 부당한 것들은 꼭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직의 규정을 내세워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규정 핑계입니다. 일곱 번째는 뺑뺑이 돌리기입니다. 공무원들 조직에 가면 뭘 가져오면 이것은 우리 내용이 아닙니다. 저 부서로 가세요. 저 부서 가면 또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뺑뺑이 돌리는 행위입니다. 고객이 그런 뺑뺑이 돌리는 행위를 당하게 되면 절대로 고객으로서 대우받은 느낌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뺑뺑이 돌리기도 런어라운드 시키는 것도 결국은 서비스 칠거지약의 일곱 번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번째는 관계 마케팅, 릴레이션십 마케팅입니다. 고객이 왜 중요하냐? 생산과 소비가 비분리성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 고객의 참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참여해야만 결국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이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라고 하는 게 접점 종업원하고 고객 및 서비스 현장의 다른 고객들과의 어떤 인터랙션, 이걸 통해서 서비스가 생산되면서 제공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관객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우라고 하는 사람은 접점 종업원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의 어떤 무대라고 하는 물리적 환경 안에서 어떤 연극과 서비스의 관계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관계 마케팅의 개념입니다. 릴레이션십 마케팅입니다. 고객이나 구매자나 공급자나 경쟁자 등의 기업 파트너들과의 장기적인 유대 관계를 창출해서 유지 강화함으로 해서 기업의 수익 증대를 도모하는 마케팅 활동을 우리는 릴레이션십 마케팅을 합니다. 릴레이션십 마케팅. 그래서 기업의 수익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창출된 고객과의 관계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마케팅이 추구하는 목표는 신규 고객 창출보다는 고객의 유지에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페라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20대 80 법칙인데 결국은 우리가 기업의 수익의 매출액을 차지하는 포지션을 보면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데는 8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는 20만큼만 투자되면 분명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출에 100을 소모하고 유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 고객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기존 고객을 잘 유지하는 것, 집토끼를 잘 돌봐주는 거야말로 집토끼가 밖에 있는 토끼를 더 친구로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고객 창출도 분명 중요하지만 신규 고객 창출보다는 기존 고객 유지가 중요한 거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려고 하면 고객 이탈, 고객이 일단 창출된 고객이 언젠가 이탈되는 그 이탈의 이유를 분명하게 잘 파악을 해서 이탈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신규 고객을 창출하더라도 계속해서 고객은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탈 고객의 원인을 분석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존 고객 유지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고객 유지를 하면서 고객 관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 고객의 생애 주기 단계별로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훨씬 더 그 도움이 될 것인지 고객의 생애 주기 단계에 따라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을 우리가 강화시킨다고 하면 기업의 어떤 매출액 증진에도 유지가 도움이 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도 커다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 마케팅의 특색입니다. 관계 마케팅에서 다루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장기적인 롱텀한 관계를 기초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장기적인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얻게 된 고객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마케팅의 상대적인 개념인 거래 마케팅과 비교해 보면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의 전략의 방향이 기존 고객의 유지와 관리입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마케팅인 거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규 고객의 창출에 관심을 둡니다.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거래 마케팅, 전통적인 마케팅은 숏텀, 단기적인 관점에 관심을 둔다고 하면 관계 마케팅, 새로운 마케팅은 장기적인 관계, 롱텀, 롱런에 관심이 있습니다. 초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마케팅, 거래 마케팅은 제품 판매나 어떤 제품이나 단기적인 어떤 교환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관계 마케팅은 고객을 유지하고 거래 파트너로서 장기적인 관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도 보면 전통적인 마케팅, 거래 마케팅은 거래 성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새로운 마케팅, 관계 마케팅은 고객 관계 형성이나 유지 강화에 관심을 갖습니다. 지배적 마케팅 기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관계 마케팅은 전통적인 마케팅 믹스, 4P 관리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관계 마케팅은 인터랙션 마케팅, 마케팅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고 마케팅 믹스에 따라서 그런 상호작용 마케팅을 지원하는 겁니다. 거래 마케팅, 전통적인 마케팅의 주요 성과 지표로는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관계 마케팅, 새로운 마케팅 개념은 주요 성과 지표가 고객 점유율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계 마케팅의 특성을 보면 그 경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거래 마케팅은 규모 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 관계 마케팅은 스코프,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개념이고요. 가격 민감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거래 마케팅은 가격 민감도가 높다고 하면 관계 마케팅은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경쟁자에 대한 인식을 보면 거래 마케팅은 경쟁 관계를 본다고 하면 관계 마케팅은 경쟁과 협력 관계를 보는 것이고요. 품질 차원에서 보면 거래 마케팅은 제품의 질, 주로 결과의 질을 중시한다고 하면 관계 마케팅은 프로세스, 과정의 질, 상호작용의 질을 더 중시한다는 사실입니다. 내부 마케팅 차원에서는 거래 마케팅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관계 마케팅은 내부 마케팅 상당히 중요하게 성공 요인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거래 마케팅은 고객 서비스가 별로 강조하지 않지만 관계 마케팅은 고객 서비스를 매우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고객 관여 정도를 보면 거래 마케팅은 한정된 고객 관여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관계 마케팅은 높은 고객 관여에 관심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마케팅은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이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주 방향이라고 한다고 하면 관계 마케팅은 서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4장 피지컬 에비던스와 관련된 마케팅의 서비스의 확장과 관련된 개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